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저번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영상에 이어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부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테슬라의 확장성 때문에 웨이모보다 자율주행의 패권자가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오른쪽 위에 카드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블랙박스인 것보다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라도 어떤 인사이트를 느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도 테슬라의 AI 디렉터인 안드레 카파스입니다. 테슬라의 AI 자료 중에 소프트웨어 1.0과 2.0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 구성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각자의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눠서 각자의 서브 프로블럼에 맞는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결국에 모아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스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TCP/IP 스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스택이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는 이런 식으로 스택되어 있겠죠. 자, 건너뛰어서 사실 저 부분은 저도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문제는 사물을 인식시켜주는 문제에서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상식이겠죠. 고양이를 컨셉트로 고양이라고 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왼쪽을 A로 보고 오른쪽을 B라고 본다면 A에 대한 무한한 바리에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디컴포지션에 대한 접근법으로 보자면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캣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바리에이션을 학습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하지만 인식체계의 혁신들이 생기면서 이것이 변화했습니다. 시각적인 인식체계를 분해한다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끝선을 따고 이것을 2D쯤으로 뎁스를 분리하고 이것을 다시 3D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하드코딩이라고 부르다군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속도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만 보더라도 아까의 A 자료처럼 이런 과정 자체가 얼마나 바리에이션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나 색깔이나 종명, 종류에 따라서 이 비주얼상으로도 누워있는 고양이와 일어서 있는 고양이는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하나하나 인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피처를 익스트랙션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모습을 한 번에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을 결국에 계속해서 머신러닝 시킴에 따라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머핀과 강아지를 얼굴 구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시작되고, 이런 머신러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었고 무한대의 바리에이션을 상당히 줄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은 데이터셋의 축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툴을 개발하기 위한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각각의 물체에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2년쯤부터 이러한 특징들을 일일이 디자인하지 않고 스켈레톤을 직접 짜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더 많은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벗어나서 물체들의 특징을 훈련시켰고, 이를 통해서 그냥 스켈레톤만 입력을 시켜주면 알아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을 덜 하고 지금은 훨씬 이 과정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굳이 하드코딩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굴러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는 더 뒤로 물러나가서 이러한 아키텍처에 대한 최적화를 하고 있고, 프로그래머가 하드코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이제 훨씬 더 그런 노력을 덜 들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인식체계를 구체적인 예시로 관리하는 트렌드 차트라고 여기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하드코드 작업에서 벗어나서 분류 작업이 필요한 이미지 피처 단계를 건너 이제는 더 적은 디자인으로 더 적은 데이터셋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컴퓨팅 시스템이 지수함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일일이 디자인하는 것은 줄이고 최적화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리고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파고를 생각했었는데요. 알파고 A+1과 알파고 A+1000이 있다면, 그러면 1개부터 1000개까지의 알파고가 있다면 그러한 알파고들끼리 배틀을 붙여놓고 그 배틀 사이에서 승리한 10개의 알파고만 골라서 1000개로 다시 분할한 다음 B+1부터 B+1000까지를 놓고 다음 세대의 위너들만 골라서 다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1.0 시기에는 직접 코드를 디자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의자에 앉아서 파이썬이나 C++로 일일이 디자인했어야 했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스페이스의 일부분을 쓰게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밖에 쓰지 못하고 알고리즘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오리진 어딘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이러한 것은 속도가 빠르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2.0에 대해서 안드레 카파시가 말하는 건 직접 입력하지 않고 알아내고 싶은 프로그램의 하위 집합의 데이터셋을 특정합니다. 그러면 신경망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공간의 일부를 식별해서 솔루션을 검색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프로그램의 일부 공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 의해서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알아봐야 할, 서치해야 할 지역과 평가 기준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 카파시는 우리는 코드를 쓰지 않고 스켈레톤을 배치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비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인식이나 다른 분야에도 쓰인다고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데이터셋에 대한 제약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안드레 카파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알파고 예시가 나오죠. 알파고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끼리 셀프 플레잉하며 발전했습니다. A에서 B라는 로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가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스페이스를 돌아다니면서 서치하기 시작하고 더 나은 알고리즘을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프로그램 스페이스 안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신경망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 기준이 있고 계속해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나오면 평가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통해서 다시 결과물이 나오면 계속해서 평가 기준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식으로 알아서 돌아가게끔 해준다면 이러한 디자인 작업으로 벗어나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찾도록 하면 되고 그것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안드레 카파시가 테슬라의 AI 디렉터로 온 건 2017년 6월쯤이었습니다. 당시에 애플 출신의 크리스 라이터너가 디렉터였지만 이후에 테슬라는 구글 딥러닝 전문가였던 안드레 카파시를 데려옵니다. 당시에 안드레 카파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신경망이 시각적인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C++로 이루어진 코드들이 뭉쳐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를 그 후에 소프트웨어 1.0에서 일부 코드를 가져와서 2.0 스택에 이식했고 이 방법을 채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은 직접 입력한 코드들이고 파란 부분은 2.0 코드로서 컴퓨팅을 통해서 발견된 분야들입니다. 여기서 카파시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주차된 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디자인하려는 해결책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1.0의 버전으로 접근을 한다면 자동차들이 길의 끝에 놓여져 있고 시간적으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며 차들의 배치 사이에 일련의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값들을 직접 입력을 해줘야 주차된 차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신경망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냥 수많은 레이블된 데이터에 의해서 저건 그냥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레이블링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레이블링입니다. 아주 복잡한 UI의 인터페이스 내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간다면 이 경계가 있는 박스들을 설정을 해주고 도로가 있다면 그 선을 이미지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그 과정이 곧 오토파일럿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런 것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옵티마이제이션에 의해서 아 이건 사람이구나, 이건 차구나, 이건 선이구나 라고 컴파일 되어서 소프트웨어 2.0의 코드로 가서 자기가 알아서 학습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1.0 프로그래머들은 뭘 하느냐? 소프트웨어 2.0 프로그램을 돕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유지하고 돕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는 UI 툴과 분석기 등을 만드는 과정 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난제라고 해놨는데 결국에 이런 꾸불꾸불거리 미친 듯한 레인이 있다면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다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도 사실 레이블을 붙이는 것도 어떻게 레이블하는 거냐는데 이 두 번째 사례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중앙선은 있는데 이게 저도 잘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걸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더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를 이걸 그대로 이렇게 나도 구부려서 따라가야 되느냐, 그냥 일직선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견인하는 차가 있다면 이게 하나의 차인지 4개의 차인지 2개의 차로 봐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한 5번째 사례는 신호등인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이 왼쪽은 좀 잘 모르겠으나 오른쪽만 하더라도 이 각종 컨디션에 의해서 트램이나 바이시클은 뺀다,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자전거나 각자 이 주체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종 컨디션
컨버전이 붙어버리니까 너무나도 복잡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속도 제한의 문제인데 이거는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과장을 위해서 합성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트럭은 예외고 뭐 6시 이후로는 예외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만 그 지역 시기적으로 뭐 9시부터 뭐 7시 뭐 이런 때는 트래픽이 심할 때는 이 차선은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고 결국에 이게 사람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모습입니다. 스쿨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극단의 사례지만 결국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카파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오토와이퍼를 예를 들었는데 터널의 내부에 딱 들어서니까 오토와이퍼를 오작동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터널에 대한 이미지를 엄청난 양을 부스팅 시킵니다. 이미지 데이터 부스팅 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걸 라벨링하고 교육한 뒤에 다시 적용시키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도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 보이긴 합니다. 모든 엣지 케이스들을 다루지 않아도 되고 데이터 크랭크 이런 식으로 그냥 크랭크만 돌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셋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축적하기에 용이합니다. 오늘은 제가 공학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거 해놓은 영상이 없길래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요약하는 식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혹시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드리는 게 아닐까 해서 원래 코멘트를 안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유입량에서 차이가 크네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